선생님이 이제 뭐 했냐면, 그 전자를 이제 확률로 표현해 주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걸 쓰인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방정식이니까 이제 변수가 있고, 그 변수가 총 네 가지인데,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가 전자를 표현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숫자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어디다가? 수식에다가. 근데 확률이라는 이제 수식에 대입을 해요. 어떻게 대입하냐면 n은 1을 대입하고 l은 0을 대입하고 ml은 0을 딱 대입을 한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조건을 붙였어요.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점을 찍어서 나타내 주자라고 컴퓨터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알겠지? 그럼 컴퓨터 명령을 내리니까 컴퓨터가 점을 막 찍었어요. 어떤 식으로 찍었냐면 이렇게 새까맣게 찍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점을 찍어놓은 여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 90% 이상인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점이 안 찍혔죠? 그럼 여기는 전자가 발견될 수 확률이 0이란 뜻이야? 아니면 작다는 뜻이야? 작다. 그러니까 오비탈은 지금 이렇게 구모양으로 점을 찍어 놨잖아요. 그제?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비탈의 첫 번째 특징은 경계가 없다. 단지 점을 안 찍어 놓은 건, 그냥 확률이 작아서 점을 안 찍어 놓을 뿐이야. 경계가 없다. 두 번째.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구모양으로 생겨먹었죠? 자, 이 구모양으로 생긴 애들은 원자 핵에서 어떤 방향을 가든 간에 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거야. 구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런 특징을 방향성이라 그러는데 방향성이 없는 유일한 오비탈이 바로 s 오비탈이에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주양자 수가 1인 s 오비탈이라서 1s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s오비탈 특징 방향성이 없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주양자 수를 늘리는 거죠. 2로 늘려요. 그러면 L은 0이 되고 ML은 0이 되겠죠? 자, 이 변수 값들을 대입을 하는 거야. 컴퓨터가 이렇게 해서 점을 찍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구형에 해당하는 점이 찍힌 거죠. 근데 이제 주양자 수가 2다 보니까 좀 사이즈는 컸겠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껍질의 S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서 공통적으로 L 값이 뭐를 결정해 주는 거냐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야. L이 0일 때는 무조건 구형으로 나오는 거죠. 단지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야. 자, 세 번째는 N은 3이고 L은 0이고 ML도 0이에요. 그럼 이거 몇 S가 되냐면 3S가 되는 거죠. 알았지? 그럼 사이즈는 커진 거야. 그지? 사이즈는 커지고 그 다시 모양은 그대로 L이 0이기 때문에 모양은 그대로 구형에 해당하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 게 이제 S오비탈이에요. 그래서 S오비탈은 1S, 2S, 3S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알았죠?
다음. 그럼 봅시다. n이 1일 때는 l이 0밖에 없어. 근데 n이 2일 때는 0도 있고 1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n이 2일 때 l은 2를 대입하고 그러면 ml은 뭐 마이너스 1부터 그냥 아무거나 대입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있듯이. 자, 그래 놓고는 또 컴퓨터가 점을 막 찍었어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점을 막 찍었는데, 아이고, 얘는 이제 뭐 새로운 모양이 이제 찍힌 거죠.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이런 모양을 아령 모양이라고 그래요. 아령 모양이라고 가르칠 거야. 세상에 이런 아령은 없어요. 가져와봐, 이런 아령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령 모양이라고 가르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로브라 그래요. 로브. 로브가 뭐냐면 귓볼. 자, 귓볼이 어때? 동글동글하지? 이러한 로브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두 개. 그 다음 오비탈엔 이 귓볼이 4개가 되고요. 그 다음 오비탈엔 귓볼이 8배가 되고요. 그 다음 오비탈엔 귓볼이 1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2배씩 늘어나. 2개였다가 4개였다가 8개였다가. 근데 이거는 이제 2개짜리. 우리는 2개짜리밖에 안 배워. 4개짜리 배우지 않아. 알았어? 그러니까 위에 있는 S오비탈과 확연히 차이가 나죠, 모양이.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두 번째 껍질에 P오비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축이 있어요.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X, Y, G는 방향인데 요건 X축에 놓여있다 그래서 EPX가 됩니다. 알겠어? 단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일 뿐이야. 알았어요? 뭐 전자가 뭐 여기에 주머니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알았어? 착각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S오비탈과 다르게 지금 이 면을 그렸는데 X축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면이에요? Y 지면이죠. 그지? 여기는 절대로 점이 안 찍혔어.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확률이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봐. 일로 가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발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될 수 없죠. 확률이 0인 거니까.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같은 거리일지라도 원자계로부터 거리가 똑같을지라도 방향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 피오비탈소부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 없다가 뭘 뜻하는 줄 알겠지? 방향성은 방향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해요.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방향에 따라서 확률이 안 달라지니까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때 요 자기양자수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확률을 찍어보니까 축이 달라지더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 0, 1이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세 방향으로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그 축을 보니까 X축이 하나 있고 Y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G축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가 있더래요. 그럼 요 하나하나가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P오비탈은 총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총 3개가 있는 거죠. 알았어?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2를 써놨는데 마이너스 1이 X축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뭐 그냥 뭐 결정되지 않아. 알았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EPX, EP와 EPC까지 해서 P오비탈은 이제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 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건 뭐예요? 이거죠? L. 알겠지? L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음 세 번째 껍질에는
L이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지. 그지? 그러면 L이 2인 경우. 그럼 ML은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L이 2일 때가 무슨 오비탈이냐면 D 오비탈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은 당연히 S도 있고 P도 있는데 D 오비탈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근데 D 오비탈은 안 몰라도 돼. 여러분들은 SP만 알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SPD까지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영어에서 뭐의 약자냐면 S는 샤프의 약자, 샤프. 샤프 어떻다는 얘기야? 굉장히 맨 끝이 매끈하게 빠져서 샤프라 그랬어요. 여기 있죠, 요거.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떨어져서 샤프라 그랬고, 얘는 희한한 모양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P는 프린스플의 약자예요. 중요하다 이런 뜻이야. D는 디퓨전, 퍼졌다 이런 뜻이야. F가 있는데 F는 펀더멘탈의 약자야. 근데 지네들이 막 과학자들이 명칭을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바보 같거든. 바보잖아. 그냥 점을 찍어 놓은 것 뿐이야. 확률을 갖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확률을 점을 찍은 건데 이 점에다 점을 찍어 놓은 거에 의미를 붙이니까 지들이 너무 바보 같은 거지. 그 다음부터는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F. 자, S, P, D, F. F 다음 뭐니 알파벳. 그렇지, G. 그 다음 G. 그 다음 알파벳 순서인데. 아셨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야. 이게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에요. 그럼 봐봐.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그렸던 이 모든 오비탈을 갖다가 오버랩을 시켜. 자, 오버랩을 내가 시켜볼게. 자, 원자핵을 두고, 자, S 오비탈, 이레스. 자, ES, EP, 자, 3S, 3P, 3D, 막 오버랩을 시켜. 막 오버랩 시켜. 그럼 뭐만 나와? 점만 지키겠지. 그래서 모든 오비탈을 오버랩을 시키면 저만 나오니까 이걸 무슨 모양이라 그러냐면 마치 구름 같다 그래서 구름 모양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구름 모양. 이게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야. 왜 구름 모양이 되는 줄 알겠어? 구름 모양이 되는 건 이 오비탈을 의미해 준다라고 보면 돼요. 알았어요? 그럼 이 구름에서 이 점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건 전자야, 확률이야? 확률, 그렇지. 전자 아니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볼 거는 이러한 오비탈들이 이제 오비탈들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보의 원자 모형 얘기할 때 껍질마다 에너지 준위가 달랐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에너지 준위가 다르듯이 오비탈도 마찬가지예요.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준위를 좀 볼 텐데, 자, 먼저 수소 원자. 자, 수소 원자 전자 몇 개 있죠? 전자가 한 개 있어. 한 개 있기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1S가 제일 작고 2S, 2P 같고요. 3S, 3P, 3D가 또 같아요.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전자 원자는 좀 안 그래. 왜냐하면 일단 헬륨만 보더라도 전자가 두 개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두 개 이상이 돼버리면 전자 간의 반발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자 간의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동일한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라도 에너지 준위가 스프릿 됩니다. 스프릿.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 그래서 그 에너지 준을 쭉 해보니까 자 1s, 2s, 2p 이렇게 나눠져. 3s, 3p, 3d도 나눠지고 4s, 4p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 뭐가 제일 작아요? 1s. 그지? 1s. 그다음 2s. 그다음 2p지. 그다음 3s, 3p가 되는데 3d가 아니라 4s가 이제 그다음 작은 거야. 그다음에 3d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순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서? 다전자 원자에서. 자, 우리는 대부분의 원자가 다전자이기 때문에 이 다전자 원자에 관한 얘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외우게끔 해줄 텐데요. 이 전자배치가 뒤에 나오나? 음.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소 원자는 2에서 1로 전이할 때 빛이 하나만 나와요. 그치? 그럼 생각해봐. 다전자 원자는 2에서 1로 전이할 때, 자, 이것도 2에서 1로 전이하는 거예요. 맞죠? 그지? 자, 얘네들도 2에서 1로 전이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빛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지? 똑같이 2에서 1로 전이해도 다전자 원자는 빛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소 원자보다 뭐가 많아질까? 선 스펙트럼 수가 많아집니다. 그럼 선 스펙트럼 수가 많아진다는 건 앞에서 이제 설명이 안 됐던 거 있었지. 빛 하나가 여러 개로 스프레드 되는 거, 나눠지는 거 설명이 안 된다 그랬어. 그지? 고의 원자 모형으로는. 근데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가능하네요, 그러면. 왜 빛이 나눠지는지 설명이 가능한 거야. 뭐 때문에? 오비탈 간의 에너지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두 개 이상의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해봐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 배치를 좀 볼 텐데요. 우리 교재 보시면 페이지 98페이지. 자, 전자 배치. 자, 일단 전자 배치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원리를 먼저 배워야 돼. 첫 번째 원리. 자,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가 뭐냐면 어, 전자를 차곡차곡 쌓는 의미야. 알았지? 근데 어떻게 이제 전자를 갖다 배치를 하냐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쌓는 거예요.
자, 각각 주양자수가 이럴 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껍질의 오비탈과 두 번째 껍질의 오비탈, 세 번째 오비탈을 쓴 거예요. 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순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돼요. 이렇게. 알겠지? 편하게 대각선 그으면 되는데, 자, 이 룰이 어떤 룰이냐면, M 플러스 L 룰이라 그래요. M 플러스 L 룰. 자, M 플러스 L 룰은 M 플러스 L 값이 작을수록 에너지 준위는 작다. 이게 첫 번째 룰. 두 번째 룰은 M 플러스 L이 같으면 N이 작을 때 에너지 준위는 작다. 자, 이런 룰에 의해서 이 순서가 결정이 된 거야. 알겠어요? 자, 순서를 쭉 써볼게. 1S, 2S, 2P, 3S, 3P, 그 다음에 3D가 아니라 4S, 그 다음엔 3D, 그 다음엔 4P, 뭐 이렇게 돼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M 플러스 L,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을 갖다 적어보면 1S가 1이죠. 2S는 2죠. 2P하고 3S가 얼마냐면 이게 3이에요. M 플러스 L이. 알았지? 그리고 M 플러스 L이 3인데 주양자수 작은 애가 2P지. 그래서 2P가 에너지 준위가 작은 거야. 자, 3P, 4S, 3P, 4S, 얘가 4예요. 알았어요? M 플러스 L 값이 4라고 3P도 4S도 모두 4. 그런데 주양자수 작은 애는 3P지. 그러니까 3P가 에너지 준위가 작은 거야. 4D, 4P가 5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주양자수 작은 애가 뭐 있니? 3D가 작잖아. 그래서 얘가 에너지 준위가 작은 거야. 자, 이런 룰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순서대로 전자들이 채워진다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훈투기칙이야. 이 훈투기칙은 뭐냐면,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 먼저 설명해 줄게. 지워봐. 그걸 먼저 설명해 줄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결론은 이거거든. 결론은 오비탈 한 개에 전자는 전자 두 개. 오비탈 한 개에 전자 두 개가 채워진다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그래서 S 오비탈은 두 개. 자, P 오비탈은 오비탈이 세 개니까 몇 개가 채워져요? 6개. 자, D 오비탈은 오비탈 5개니까 총 몇 개 채워져? 10개까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게 일단 결론이에요. 근데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결론은 이렇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 똑같은 전자는 없다는 뜻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자, 이게 이제 이게 하나의 오비탈이라고 합시다. 맞죠? 하나의 오비탈인데 이제 전자를 표현할 때 네 가지 값으로 표현하지. 뭐뭐로 표현하냐면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로 표현해요. 이 네 가지가 조합이야. 네 가지가 똑같으면 똑같은 전자야.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1, 0, 0까지. 자, 1, 0, 0이면 무슨 오비탈이에요? S. 무슨 몇 S? 그렇지. 1S 오비탈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2분의 1 하면은 스핀 양자수까지. 이게 전자 하나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1, 0, 0까지는 같죠, 오비탈. 이랬으니까. 그럼 여기에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전자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세상엔 절대 없대요. 이런 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은 다른 전자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몇 개까지 채워지는 거야? 이렇게 업다운 두 개까지밖에 못 채워지는 거지. 세 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스핀 양자수가 전자는 스핀 양자수를 두 가지를 갖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비탈 한 개의 전자를 두 개까지밖에 우리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네 가지 양자수가 동일한 전자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 전자가 동일한 전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 세 번째는 훈트기치. 훈트기칙은 홀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한 전자 배치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 주기가 제일 낮을 때가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P가 있어요. 전자가 3개 있다고 하자. 전자가 채울 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지만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근데 이제 훈트 기칙은 뭐냐면 이렇게 홀전자가 많은 전자 배치가 안정한 거고 이렇게는 채워지지 않는다가 훈트 기칙이야. 사람이랑 똑같네요. 그죠? 자, 공원에 갔는데 벤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여기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디 앉을래?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을래? 아니지, 여기 와서 앉지. 이게 정상적이잖아. 알았어? 근데 여기 BTS가 여기 있어. 그럼 그거 안 나? BTS가 여기 있으면 옆에 가서 앉아? 웃기네. 더 못 앉아. 이거 웃지 않나. 아, 오빠에서 갈 거 같아? 니네 연예인을 안 만나서 그러구나. 연예인을 딱 만나면 옆에 가기 싫어. 야, 얼굴 요만한데. 선생님 연예인은 우리 집 일산이라 연예인을 간혹 봐요. 내가 본 연예인 중에 요 근래 본 애들 중에 최고는 설현이에요, 설현. 와, 설현.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연예인 밴 같은 거. 창문 뒤에 창문을 열고 누가 빼꼼히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더라고. 딱 봤어. 오, 설현이야. 나랑 딱 눈이 마주쳤 딱 문 닫더라. 창문을 가슴이 얼마나 쓰려. 진짜 이쁘더라. 이게 용은 얼굴이 진짜 남자는 뭐 그냥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 모르겠어. 뭐 본 적은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유명한 애들은 맞지. 뭐 장동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동건, 장동건하고 그 누구냐 정우성, 뭐 정우성, 정우성은 되게 인상적이었어. 인천공항에서 봤거든. 지금 해외여행 가다가. 근데 정우성이 1m 89인가 그래. 키가 90 정도 되거든. 근데 정말 저기 멀리서 대가리가 동동동 떠서 와.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 대가리가 요만한 대가리가 동동동 떠서 오는 느낌이라니까. 외계인 같아. 그러니까 키가 1m 90인데 대가리는 요만해. 와, 그런 애가 이렇게 동동동동 떠오더라. 그때 이제 손님 이제 해외여행 갈 때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있었지. 와이프 침 질질려고 앉았고 진짜. 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봐도 옆에 가기 싫더라. 정말 가기 싫더라. 그러네, 잘생겼다. 장동건은 내가 어디서 봤냐면 걔는 그렇게 키가 되게 안 커요. 커 보이는데 그렇게 안 커요. 근데 장동건은 거기서 봤어요. 식당에서. 식당. 그 뉴욕의 맨하탄을 가면 감미옥이라는 설렁탕집이 있어. 감미옥 되게 유명해. 지금도 있을 거야. 선생님, 얘네 예전에 공부할 때니까 한 20년 됐죠. 20년 훨씬 넘었죠.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그날 이제 맨하탄에서 술을 먹고 이제 해장하려고 들어간 거야. 감미옥. 해장 들어갔어. 감미옥 이제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은 여기였지. 여기였는데 그래서 애들하고 설렁탕 시켜서 먹고 있었어. 선생님 여기 앉았거든. 근데 어떤 한 남자들 뭐 여자들 스카우트 한 무대기가 들어오더라고. 그런가 보다. 워낙에 유명해서 24시간 하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누가 여기 앉았어, 여기. 여기 앉으면 나랑 정말 한 2, 3m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근데 이제 성탑에서 선생님 먹고 있었어. 근데 졸라 잘생겼네? 먹다가 이렇게 본 거야. 정동. 얘네들 뭐 촬영하러 왔어. 화보 같은 거 촬영하러 왔어. 와, 걔는 정말 잘생겼더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저씨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선생님도 결혼 전이고, 20살 때고, 선생님, 20대고, 얘도 뭐, 나랑 차이 없으니까 거의 20대고. 그러니까 한참 뜰 때지, 장동건이. 와, 근데 걔는 웬만한 여자는 걔랑 못 살겠더라. 걔 얼굴 보고 있으면 떨려. 진짜. 눈알이 떨어질 것 같아. 눈이 커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얘는 누구랑 살까 했더니만, 고소영이랑 사는. 그지 고소영 정도 되면 얘를 데리고 살 수가 있어. 야, 니들 웬만한 일반인들은 얘네들 데리고 못 산다니까. 어떻게 살아? 얼굴만 봐도 떨리는데. 심장마비로 죽지. 아, 장동건 정말 잘생겼어. 내가 본 것 중에 그 정우성, 음, 탑이야, 탑. 탑 오브 탑이야, 걔는. 그러니까 연예인은 연예인이래 그러잖아, 정우성이. 정말 잘생겼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옆에 갈래나? 근데 전자는 절대 안 가요. 알았지? 전자는 이렇게만 배치를 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이게 무슨 상태냐면 얘가 바닥 상태야. 그 다음에 얘는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에너지가 흡수돼야지 들뜬 상태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래서 세 가지 룰이에요. 뭐뭐죠?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투 기칙. 자, 이러한 룰에 의해서 이제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전자 배치를 해볼 거야, 실제로.
다섯 개만 해봅시다. 자, 산소가 8번, 11번, 15번, 17번, 20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주기율표를 이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 정도는 바로바로 원자번호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8번은 8개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배치를 해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몇 개 채워지면 돼? 4개 채워지면 되지. NA 11개. 1S2, 2S2까지 한 다음에 2P6을 하면 10개. 그럼 3S1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자, 2는 15개. 15개. 1S2, 2S2, 2P는 6개. 3S2가 되고 3P에 몇 개가 되면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15개 이렇게 채우면 돼, 순서대로. 자, 17개. 17개는 1S2, 2S2, 2P6, 3S2 하면은 5개 남죠? 그럼 3P5. 칼슘 20개. 1S2, 2S2, 2P6, 3S2, 3P6까지 하면 몇 개죠? 총 18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4S2로 가야죠. 자, 전자 배치를 이렇게 했네요. 전자 배치를 하고 나서 이 전자 배치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이제 몇 쪽이냐 이거죠. 이제 자, 원자과 전자는 다른 말로 최외곽 전자라고 했어요. 자, 먼저 산소 몇 개? 산소 몇 개 원자과 전자? 전자 배치 해놨잖아. 어? 그렇지. 마지막 껍질은 주양자수가 2인 경우가 마지막 껍질이니까 이걸 다 합해서 6개가 돼요. 자, NA는 그렇죠. 한 개죠. 한 개. 자, E는 5개. 그 다음에 염소는 7개죠. 그 다음에 얘는 2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 배치를 하고 나서 홀 전자수를 기억해야 돼. 자, 산소는 EP4니까 이제 피오비탈이 3개잖아요. 그죠? 그럼 4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채우고 나면 홀전자가 몇 개 남냐면 2개가 남아요. 이런 식으로 홀전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NA는 홀전자 몇 개일 것 같아요? 응? 한 개. E는요? E는 EP에 3개니까 3개네요. 염소는 한 개지. 그잖아. 2P, 3P에 5개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3P 5개면 또 해볼게. 자, 피오비탈이 3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홀전자 하나만 남죠. 칼슘은 없어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 배치를 좀 해봐야 돼요. 한 번만 딱 하면 돼. 1번에서 20번까지. 알았죠? 어? 이걸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1번에서 20번까지. 지금 하자, 지금. 요 밑에다가 한번 쭉 해봐. 수소에서 칼슘까지. 그리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알았지? 1번에서 20번까지만 써봐. 뭐 아무 데나 써보면 돼. 그리고 교재에 있는 거를 가지고 만나트리나 확인만 해봐. 알았죠?
음? 음?
아유,
샌드 파우더. 음, 샌드 파우더. 로즈 골드. 자, 마저 하자. 다 해봤어요, 전자배치? 전자배치 한 번만 해보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외워야 될 내용들이 있어. 일단 전자배치도 머릿속에 쭉쭉쭉쭉쭉 돼 있어야 돼. 그게 가장 기본이야. 알았지?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NA다. 그럼 전자배치가 쭉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선 이 숫자 있죠? 이 숫자. 요거 홀전자수. 자, 전접했으니까 홀전자수가 되게 규칙적이다. 1, 0, 1, 2, 3, 2, 1, 0. 그러니까 1쪽을 빼놓고는 0, 1, 2, 3, 2, 1, 0.
거꾸로 되는 거지. 이제 거꾸로 해도 0, 1, 2, 3, 2, 1,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죠. 네. 1, 0, 1, 2, 3, 2, 1, 0. 그래서 콜전자는 15족이 맥시멈이에요. 3개짜리가. 제일 큰 숫자가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과 전자부터 시작해서 홀전자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교재에 보면 이온의 전자 배치가 있어요. 이온의 전자 배치. 자, 이온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야. 그럼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가 되는데 이 Mg2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뭐와 같은 거냐면 네온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알았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제 이온이 될 때는 8전자 규칙이라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있게끔 양이온도 되고 음이온도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8개의 전자가 있죠? 그지? 자, 이번엔 산소. 음이온도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데 그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이게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되냐면 전자가 8개 되도록 전자 배치를 전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전자 배치에 관한 문제가 쭉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풀어 오시는 거야. 다음 시간까지. 알았지? 문제가 좀 많이 있겠죠? 예,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요. 알았어? 자,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풀어오기. 알았지?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풀어볼 거야.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요번에는 뭘 할 거냐면 주기율이라는 것부터 좀 할게요. 주기율. 네, 주기율표죠.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의 그 주기율표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복이 된다 이 뜻이야. 그지? 이 주기라는 뜻은 되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되풀이 된다. 되풀이 된다. 자, 그래서 역사를 좀 봅시다. 뭐 라부아제 화학의 아버지죠, 아버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해가지고 화학을 어떤 학문으로 자리 잡게 한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라부아제예요. 뭐 이 사람은 뭐 그냥 뭐 네 개 그룹으로 분류 정도만 했습니다. 알았죠? 1700년대요. 1700년대 18세기 말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데베라이너는 이제 세쌍 원소설이에요. 그래.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세 개씩 묶어가지고 세쌍 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원자량 가지고 얘기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칼슘, 스트론튬, 바륨,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세 개씩 엮어 놓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브로민의 원자량은 염소하고 아이오딘 원자량을 더해서 절반 나누는 것과 비슷하더래. 그러니까 지금의 뭐로 이어지는 거냐면 이런 애들이 이제 족으로 이어지는 거죠. 족. 주기율표는 아니에요. 그냥 세상 원소설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뉴렌즈, 뉴렌즈, 셋땅. 이름이 셋땅이야, 셋땅. 응? 뉴렌즈라니까. 그 외국 사람들 이름 보면 참 성이 없어, 그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개똥이 뭐 소똥이 이러잖아, 그지? 그런 거지. 새 땅이 뭐냐, 새 땅. 뉴렌지라는 사람은 옥타브 법칙이라, 옥타브설이라 그래요. 법칙이 아니고 사실은 뭐 설이에요, 설. 옥타브 설. 자, 옥타브 설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자량의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죠. 그랬더니만 여덟 번째마다 이제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얘를 음계에다가 이렇게 음계에다 맞춰가지고 이 옥타브설을 얘기해줘.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게 되잖아, 그지? 똑같이 옥타브설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여덟 번째마다. 그러니까 음악이랑 접목을 한 거죠. 무지하게 무시당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진 않지. 어떤 새로운 곳에 접목해가지고 하면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죠. 근데 옛날에는 이거 화학하는 사람들이 화학이나 물리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루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악에다가 이렇게 접목하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어. 응? 그래서 이 무시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은 안 그래. 니네 요즘엔 바이오가 다 들어가지. 바이오가 안 들어가면 먹고 살 길이 애매해. 다 바이오가 있어. 그래서 뭐 바이오 피직스, 바이오 케미스트리, 어? 근데 바이오 매스메릭스가 있어. 우리나라 말로 생수학과야. 뭐 할 거 아니야? 생수학에서 뭐 하고 수학이 수학과야. 근데 앞에 바이오가 들어가. 그럼 대체 수학에서 바이오를 뭘 하지? 라고 나도 궁금해했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바이오 매스메릭에 뭐 할까 했더니만 하더라 뭘. 뭘 하냐면 그 DNA 있지. 염기 서열. 배웠지? 그걸 행렬로 풀어. 신박하지 않냐? DNA의 염기 서열을 행렬로 풀어. 그 규칙성을 찾으려고. 그걸 연구하더라. 없어졌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접목을 많이 하죠. 근데 뉴런지는 이렇게 아무튼 모 순서대로 원자량 순서, 원자량. 알겠지? 그다음에 이제 원자량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멘델레프예요. 19세기 말이죠. 비슷한 시기에. 그 당시에는 63종이 있었어요. 정확히. 이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쭉 배열을 합니다. 원자량 순으로 배열해가지고 이제 배열해가지고 최초의 주기율을 만든 사람이 이 멘델레프야. 그런데 이 멘델레프는 뭐를 갖다 했냐면 주기율표를 만들면서 빈칸을 내줬어요. 알았지? 그러면서 예측을 하는 거야. 앞으로 발견될 것이다. 발견된 것이고 얘는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예측을 했는데 멘델레프가 예측한 거하고 나중에 발견된 애들이 거의 비슷했어.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멘델레프가 굉장한 사람이지. 예측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멘델레프한테 노벨 화학상을 줘요. 죽었네. 그래서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 왜? 그 노벨상의 의미가 이거잖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니들이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과학 발전에 기여를 해. 근데 죽으면 안 줘요. 그리고 멘델레프는 이제 발표가 됐는데 죽었어. 취소가 된 거죠. 불운의 과학자인데. 100만 불이면 어마무지했죠, 이 당시. 근데 지금도 100만 불이면 꽤 크죠.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으니까 14억이네. 근데 그때도 100만 불이었어. 그때 100만 불은 야, 어마무지한 거지. 지금 뭐 100만 불 해봐야 연구하는데 한 6개월이면 없어지는 돈이야. 지금은 그 100만 불이 얼마 안 돼. 연구비는 어마무지해요. 옛날에 이제 그 정부에서 무슨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20개 분야인가 뭐 몇 개 분야에다가 몇 천억이냐면 뭐 2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보고 나서 모든 과학하는 사람들은 장난해? 2천억 누구한테 코에 붙여? 2천억 해봐야 20개 분야잖아. 각 분야당 200억이 들어가. 그지? 근데 200억이 들어가는데 연구실이 한두 개야? 연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그걸 몇 년 동안? 5년 동안 나눠서 준대. 돈도 아니야, 그건. 그걸 그때 다 국민들이 야 대단하네 2천억 나라에 투자하고 야, 그건 세 발의 피야. 2조 정도 되면 모를까. 어? 그래놓고 이 생색만 내는 거죠. 그럼 다 웃어요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저 20개 분야에 2천억이면 거의 뭐 밥값도 안 주는 거야. 어? 그러면서 막 생색을 내죠. 여러분들 이 연구비는 어마무지하게 투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싶다. 내가 의대 가서 연구하고 싶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알았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약대를 갔는데 또 연구하고 싶어. 그럼 빨리 나가는 거야. 그리고 들어오지 마. 알았어? 음, 돈 많이 주면 들어와. 근데 그럴 리가 없어. 우리나라 앞으로 선생님 때도 선생님이 이제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나 뭐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선생님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 브룩헤븐 내셔널 랩이라고 브룩헤븐이 있어요. 그 뉴욕 옆에 이제 촌에 가면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할 텐데 우리 팀은 코카콜라가 지원을 했어요. 코카콜라. 가장 큰 돈을 대는 회사가 코카콜라였어. 코카콜라가 왜 그걸 하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내가 100만 원을 벌잖아 회사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를 연구하는데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지. 어. 그래야 되는 뭐 법이 있어.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예를 삼성이야. 그럼 삼성에 내가 1조를 벌었어. 1조를 벌면 거기에 몇 퍼센트는 무조건 그 연구 쪽에 투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코카콜라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에서 코카콜라 벤딩 머신, 자판기 그 실험실에 있었어. 마음대로. 그리고 돈을 이제 그러니까 분기별로 줘요. 뭐 4분기 나눠서 이렇게 돈을 주는데 굉장히 클리어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얼마 들어왔다. 뭐 500만, 뭐 200만 물 들어왔다. 뭐 300만 물 들어왔다. 이게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요번에 노트북 바꿀 사람 손을 들어. 노트북 쫙 바꿔줘. 바꿔줘. 그게 이 노트북은 소모품이거든. 그건 재산이 아니야. 이 컴퓨터는 다 소모품이야.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성능이 떨어지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트북 바꿀 사람은 이제 손 들면 딱 새 거로 바꾸죠. 그리고 쫙 새 거로 깔고. 그러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켜놓거든 노트북을. 그러니까 이제 뭐 한 6개월 되면 속도가 느려지고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싹 새 거로 바꾸죠. 그렇게 되게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돈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인건비 인건비가 거기서 다 나가. 그러니까 뭐 학비 뭐 그러잖아. 뭐 그런 거 다 나와 거기서. 되게 좋지. 그리고 돈 있는 그 교수 밑에서 안 떠나려고 그래. 그래서 나이 쳤던 애 중에 미국 애가 하나 미국 애인데 걔는 박사만 몇 년 하고 있었지 걔가 8년인가 하고 있었어. 내가 야 너 박사학위 받고 안 나가냐 그러니까 생각 없대. 왜냐면 월급을 계속 따박따박 주니까. 그 걔한테 들어가는 월급이 연 10만 불 됐었어. 10만 불. 10만 불. 10만 불이면 연봉 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안 나가지. 연봉 1억 주는데. 걔는 이제 박사 그 과정이 있는 애. 선생님도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돈을 받죠. 생활비도 받고 학비도 받고 일을 졸라 해요.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는 게 없어. 스칼라십이라는 게. 대학원에 스칼라십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장학금 받는다 그러잖아. 다 장학금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수당을 받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장학금이라고 그러죠. 뭘 장학금이야. 가서 뒤지기 일하는데. 술 먹다가도 가서 실험실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나라는 이제 장학금이라고 그러죠. 대학원 장학금이 없어요. 다 일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가 나오고 생활비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학부도 뭐 스칼라십이 외국인한테 안 줘요. 미쳤냐? 외국인한테 스칼라십 주게? 응? 뭐 없어요. 스칼라십은 없고 이제 들어갈 때 뽑을 때는 좀 있어요. 얘가 대단한 놈인데 얘를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외국인하고 상관없어. 주립 때는 외국인 한테 거의 안 주는 거야. 사립 때는 줘요. 사립 때는 괜찮아. 뭐 SAT 만점 받았어. 그러면 하버드에서 야, 너 얼마 정도 돈 줄게 와. 이런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돈 쓰는 순위가 다르죠. 얘들 돈이 그러니까 천조국가가 맞아. 정말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연구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게 선생님이 그 경험해 본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맨델레프 같은 사람들 그 당시 이제 살아 있었으면 100만 불 받겠죠? 그죠? 아우 부자겠다. 나 죽었어. 하지만 이 사람은 과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최초의 주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즐리. 이 모즐리라는 과학자는 누구 밑에 있었던 애냐면 보호 밑에 있었던 사람. 보호. 알았지? 보호가 어떤 사람이야? 핵물리학자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 보호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보호가 뭐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 뭐 원자핵 같은 거 이렇게 연구했잖아. 그치? 근데 그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있죠. 이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어떠한 주기성을 나타낸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모즐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원자 번호 순으로 처음으로 나열한 사람이에요. 위에 보세요. 맨델레프 원자량이지. 이제 그 다음에 뉴렌지도 원자량이에요. 근데 얘만 원자 번호입니다. 모즐리 주기만. 그래서 현대 주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즐리라는 사람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모즐리라는 사람은 뭐 일찍 죽어요. 1913년에 발표하고 죽어버려요. 왜 죽냐면 세계 제1차 대전에 참가해서 죽어요. 되게 왜 나왔나 모르겠어.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과학자들이 전쟁에 안 나가요. 모질리가 죽어서. 이 저기 똘똘한 애가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야 이제 안 되겠다. 얘만 죽었겠어 많이 죽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과학자들은 내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안 내보냅니다. 그 대신에 과학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2차 대전과 1차 대전의 무기는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1차 대전은 거의 세총 수준이야. 근데 2차 대전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죠. 뭐까지 만들어? 원자폭탄까지. 그렇지. 역시 과학은 짱이야.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을 죽이는 데서 많이 쓰여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모질리한 사람이 현대 주기율을 만든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주기율은 현대 주기율은 자 여기 있는 게 주기율이에요. 아이고 이쁘다. 몇 번까지 있어요? 103번까지 있죠. 그지? 지금 108번까지 나왔어요. 108번. 또 109번도 나오고 110번도 나오고 그래. 왜? 인공원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소를 만드는 거야. 원소를 다 만들고 발견한 것도 있는데 자꾸 만들어져요. 이렇게. 인공원소리 많죠. 이름도 되게 웃기지 않냐? 이게 보면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 맞아. 그 아인슈타인이야. 여기 프랑켄슈타인도 있는데 어, 없네. 프랑켄슈타인 이게 103번까지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프랑켄슈타인도 있어. 프랑크슈타인 알지, 그지? 그것도 있고. 다 만든 것들, 만든 거. 그래서 이 주기율은, 이렇게 하죠. 뭐 여러분들은 20번까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화학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주기율은. 근데 뭐 중학교 때도 외웠었고, 고1 과학 할 때도 외우니까 어려운 얘기 아닐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주기율을 배울 건데 주기율의 어떤 주기성을 배울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만 배우면 이제 여기 2단원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면 다 끝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문제 풀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원자 모형. 그래서 숙제는 앞에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야. 알았죠? 어? 음, 예, 110조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다음 주 수요일까지니까 가능하지? 또 까먹었어? 수금이라고 금방 까먹었지 또. 월요일 오는 거 아니야. 월요일 오면 나 없다. 선생님 왜 어디 계세요? 이러지 마. 자,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수업입니다. 아셨죠? 네, 수고했어요.